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떠올렸는데, 그날 바로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온다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경험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그걸 우연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운이 좋았다고, 때가 맞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진짜 우연은 없다고요. 여러분의 삶에 들어온 모든 사람, 그 모든 만남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고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그 사람이었을까요? 왜 하필 그때였을까요? 어떤 사람은 우리 삶에 들어와서 따뜻함을 주고 떠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깊은 상처를 남기고 갑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어떤 이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그 모든 만남과 이별, 그 모든 고통과 기쁨이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면요. 여러분을 아프게 한 그 사람조차도 사실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 왔던 거라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신비로운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칼 융의 눈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만남들이 어떻게 우리를 진정한 자신으로 이끄는지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사람 생각이 나고, 그런데 바로 그날 그 사람을 길에서 마주치는 일 말이에요. 아니면 어떤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그날 서점에 갔더니 그 책이 딱 눈앞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그런 일을 그냥 신기한 우연으로 치부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칼 융은 이런 현상에 특별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동시성이라는 개념이에요. 동시성이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사건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고 해봅시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문제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른 길로 출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길에서 우연히 오래된 친구를 만났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다가 그 친구가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게 바로 동시성이에요. 융은 이런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오히려 우주가, 아니 우리의 깊은 무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한 타이밍에 보내주는 거라고 생각했죠. 마치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특히 사람과의 만남에서 더욱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특히 여러분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은 결코 우연히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이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난 존재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나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의 큰 학교라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요. 어떤 선생님은 사랑을 가르치고 어떤 선생님은 용서를 가르칩니다. 또 어떤 선생님은 경계 설정을 가르치고 어떤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믿는 법을 가르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장 힘든 선생님들이 종종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깊이 상처 입힌 사람, 여러분을 배신한 사람, 여러분을 떠난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이야말로 여러분에게 가장 큰 교훈을 주러 온 존재일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 작업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안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면, 약한 면, 어두운 면들이죠. 우리는 평소에 이런 부분들을 의식 밖으로 밀어내고 살아갑니다. 보지 않으려고, 느끼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부정하고 숨긴 그 부분들이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어릴 적부터 화를 내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배우며 자랐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분노를 억압하고 살아왔을 겁니다. 화가 나도 참고, 화가 나도 웃고, 화가 나도 괜찮은 척 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주변에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직장 상사가 화를 잘 내고, 배우자가 화를 잘 내고, 심지어 길에서 만난 사람도 여러분한테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단순히 여러분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억압한 분노를 대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림자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빌려 나타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가 외면한 그 부분을 통합하기를 원하거든요. 건강한 분노, 정당한 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되찾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화를 내는 사람들을 여러분 앞에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교훈을 배울 때까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융이 말한 투사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강하게 반응하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유난히 짜증나게 만든다면, 누군가의 특정 행동이 여러분을 견딜 수 없이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건 아마도 그 사람이 여러분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이 부정하고 있는 어떤 면을 그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강하게 끌린다면, 그 사람을 완벽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투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지만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잠재력, 여러분이 갖고 싶어 하는 특성을 그 사람이 구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빠질 때 상대방을 이상화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의 완벽함을 상대에게 투사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하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화나게 만드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화내는 법을 가르쳐 주러 온 거예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은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존중하라고 가르쳐 주러 온 겁니다. 여러분을 떠난 사람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 없이도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러 온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 삶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스승입니다. 때로는 부드럽고 따뜻한 스승이고, 때로는 엄하고 가혹한 스승이지만 모두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온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같은 패턴을 반복할까요? 왜 계속해서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 연애에서 배신을 당했어요. 너무 아팠죠.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또다시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도 비슷한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운이 없구나.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없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나쁘구나.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배우지 못한 교훈을 우주가 계속해서 다른 형태로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교훈을 온전히 이해하고 통합할 때까지 그 패턴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마치 학교에서 시험에 떨어지면 재시험을 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이 패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깥을 보는 것을 멈추고 안으로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상대방이 왜 나를 배신했는가를 묻는 대신 나는 왜 계속 나를 배신할 사람을 선택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왜 나를 존중하지 않는가를 묻는 대신 나는 왜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가를 물어야 해요. 이게 바로 융기 말한 그림자와 마주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외면해온 자신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는 거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게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이 용기 있는 내면의 여행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어릴 적 부모님으로부터 무시당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소외당한 기억이 있을 수도 있죠. 그 경험이 여러분 안에 나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가치가 없어 라는 믿음을 심어 놓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는 사랑받고 존중받기를 원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우리가 익숙한 패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계속 재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는 편하거든요. 아프지만 익숙하고 힘들지만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새로운 것, 진짜 건강한 관계는 오히려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익숙한 고통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되죠. 윤군 이것을 콤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무의식 속에 에너지 덩어리로 남아서 현재의 우리를 계속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콤플렉스가 활성화될 때마다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반응합니다. 어른인 우리가 아니라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가 나와서 행동하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을 약간만 무시해도 극도로 화가 나거나 우울해진다면 그것은 현재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과거에 쌓인 모든 무시와 거절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패턴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패턴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계들을 돌아보세요. 반복되는 주제가 있나요? 항상 여러분이 더 많이 주는 관계인가요? 항상 상대방이 여러분을 떠나가나요? 항상 여러분이 통제당하는 느낌을 받나요? 이런 패턴을 발견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들여다봐야 할 거울입니다. 그 패턴 속에 여러분이 치유해야 할 상처가 숨어 있어요. 두 번째로 그 패턴의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언제부터 이런 패턴이 시작됐나요? 어떤 초기 경험이 이런 믿음을 만들었나요? 이것을 찾아가는 과정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오래전에 묻어둔 기억들을 다시 꺼내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로, 그 어린 시절의 자신을 돌봐 주어야 합니다. 융은 이것을 능동적 상상이라고 불렀어요. 내면에 상처받은 아이를 만나서 그 아이가 듣지 못했던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너는 충분히 좋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과거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새로운 선택을 연습해야 합니다. 익숙한 패턴이 나타날 때 의식적으로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평소에 여러분을 무시하는 유형의 사람에게 끌렸다면 이번에는 의식적으로 여러분을 존중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어요.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그것이 새로운 패턴이 되고 결국에는 자연스러워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융근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갖고 있던 순수한 본질로 돌아가는 여정이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경험, 모든 상처, 모든 배움을 통합해서 더 온전한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동반자입니다. 때로는 함께 걸어가는 동료이고,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는 도전자이지만 모두 우리의 성장을 돕는 존재들이에요. 융의 사상에서 특히 아름다운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관계,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 온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우주의 계획이라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창조하는 주인공이 되는 거죠. 상처를 준 사람도, 떠나간 사람도, 배신한 사람도 모두 우리의 스승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물론 이것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이고 상처는 상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경험으로부터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고통을 지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경험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는 거죠. 한국 문화에는 이런 지혜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인연이라는 말이 그렇죠. 우리는 사람과의 만남을 인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인연에는 이유가 있다고 믿어요.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모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융의 동시성 개념과 매우 비슷합니다. 전생의 업보라는 개념도 있죠. 이 생에서 겪는 어려움이 전생의 빚을 갚는 과정이라는 생각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집단 무의식과 연결된 개념이에요. 우리 개인의 무의식 너머에는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더 깊은 무의식이 있다고 융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인류가 수천 년간 축적해온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죠.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슷한 신화가 있고 비슷한 상징이 있고 비슷한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한국의 조상들이 인연과 업보를 이야기한 것도 윤기 동시성과 개성화를 이야기한 것도 결국 같은 진리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아니마와 아니무스입니다. 융은 우리 안에는 우리 성별과 반대되는 에너지가 있다고 말했어요. 남성 안에는 여성적 에너지인 아니마가 있고 여성 안에는 남성적 에너지인 아니무스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특히 운명적이라고 느끼는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사실 상대방에게서 우리 안에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는 어릴 적부터 강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남자는 울면 안 되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항상 강하고 이성적이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부드러운 면, 감성적인 면, 취약한 면을 모두 억압하고 살아왔죠.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매우 감성적이고 부드러운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강렬하게 끌립니다. 이것이 왜 일어날까요? 그것은 그가 억압한 자신의 일부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녀를 통해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감성과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죠.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투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진짜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투사된 자신의 아니마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녀는 그의 투사와 다르기 때문이죠. 그녀도 복잡한 사람이고 때로는 강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이성적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항상 부드럽고 감성적이기를 원해요. 자신의 투사에 맞춰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화를 냅니다. 이것이 많은 관계가 깨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투사한 이미지를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 이미지에 맞지 않으면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배신한 것은 상대방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환상이 깨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융기 제시하는 답은 통합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투사한 그것을 다시 거두어 들여서 우리 자신의 일부로 만드는 거예요. 그 남성의 경우 자신 안의 감성과 부드러움을 인정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렇게 되면 그는 더 이상 그녀가 그것을 대신 살아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그것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는 이제 그녀를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완전한 한 인간으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녀도 그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입니다. 투사가 아니라 진정한 만남이 되는 거죠.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한 여성이 항상 착하고 순종적이어야 한다고 배우며 자랐다면 그녀는 자신의 강함, 독립성, 야망을 억압하고 살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우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남성에게 끌리게 돼요. 그를 통해 자신이 억압한 힘을 대리로 경험하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녀는 점점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그녀가 진짜로 필요한 것은 강한 남성이 아니라 자신 안에 강함을 되찾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연애, 모든 관계는 사실 자기 자신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은 거울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미워하는 것, 우리가 질투하는 것, 우리가 동경하는 것, 모두 우리 자신의 일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관계의 진정한 목적은 상대방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 우리 자신을 더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더 온전해질수록 우리는 더 나은 파트너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사랑으로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가장 건강한 관계는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각자가 온전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발로 서 있는 관계죠. 함께 있을 때는 함께 기쁨을 나누지만 떨어져 있어도 각자 완전한 관계. 이것이 융기 말한 개성화된 개인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죠. 우리는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에서 자랐어요. 가족, 친구, 연인, 직장 동료. 이런 관계들이 우리 정체성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나는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엄마고, 누구의 아내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융기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 모든 역할을 떼어내고 나면 진짜 나는 누구인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거든요. 부모님이 원하는 나, 사회가 원하는 나, 배우자가 원하는 나로 살아왔어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죠.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원래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의미해요. 우리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면을 씁니다. 직장에서의 나, 집에서의 나, 친구들 앞에서의 나, 모두 조금씩 다른 가면이죠. 이런 가면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가면과 자신을 동일시할 때 생깁니다. 가면이 진짜 나라고 믿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공허함을 느낍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뭔가 비어있는 느낌. 성공했는데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도 뭔가 의미가 없는 느낌. 이것이 바로 페르소나와 자기 사이의 간극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융은 이것을 중년의 위기라고 불렀어요. 보통 40대나 50대에 많이 겪는 경험이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문득 이게 내가 진짜 원하던 삶인가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개성화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예요. 지금까지는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거죠.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관계가 끝날 수도 있고, 직업을 바꿀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갑자기 변했냐고, 예전에 너는 어디 갔냐고 물을 수 있죠. 하지만 진실은 여러분이 변한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진짜 자신이 드디어 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과정은 때로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익숙한 것을 떠나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이 외로움을 견뎌내라고. 왜냐하면 그 끝에 진정한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그 만남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고 말이에요. 그럼 이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변화를 지지해 줄 겁니다. 그들은 진짜 여러분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가면을 벗어도, 아니, 오히려 가면을 벗었을 때 더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개성화 여정의 동반자가 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변화를 싫어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변화가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페르소나를 벗는다는 것은 그들도 자신의 페르소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자신으로 살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들도 자신에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을 비난하고 예전으로 돌아가라고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다시 가면을 쓸 것인가, 아니면 진짜 자신으로 살 것인가.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특히 그 사람이 가족이나 오랜 친구라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융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진정성을 선택하라고. 왜냐하면 가짜 자신으로 얻은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가면을 쓰고 있는 한, 여러분은 진짜 사랑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사랑하는 것은 진짜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면이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공허함이 남는 겁니다. 진짜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반대로 가면을 벗었을 때 여러분을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또한 정직한 일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가면을 사랑했던 것이지, 진짜 여러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관계가 끝나는 것은 새롭고 더 진실한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배우고,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때로는 관계의 끝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모든 만남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끝도 새로운 시작만큼이나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별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말들이 많습니다. 인연이 다했다는 말도 그렇고, 아쉽지만 여기까지인가 보다라는 표현도 그렇죠. 이런 표현들 속에는 체념이 아니라 수용이 담겨 있어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그 때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깨달음이죠. 융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우리 인생이 4계절과 같다고 말했어요.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성장하고, 가을에는 수확하고, 겨울에는 쉬면서 준비한다고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계는 여러분의 봄에 필요한 관계였어요. 여러분이 자라고 배우는데 도움을 준 관계죠. 하지만 여름이 오면 그 관계는 끝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순환인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생깁니다. 우리는 봄의 관계를 여름에도 가을에도 계속 붙잡고 있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 관계는 시들어가고 둘 다 고통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계절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요. 윤근 이것을 집착이라고 불렀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 변화를 거부하는 것. 그리고 이 집착이야말로 우리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옆에 있기를, 우리의 관계가 영원히 같은 방식으로 유지되기를 바라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니까요. 우리도 변하고 상대방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이별이 왔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하나는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왜 나를 떠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를 나선형의 고통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배움을 찾는 겁니다. 이 관계를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웠나? 이 사람은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나?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나? 이렇게 물으면 같은 경험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이별은 사실 재탄생의 기회예요. 낡은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는 순간이죠.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통과하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는 사람과는 더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웠으니까요. 이전 관계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는 배웠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영혼의 성장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조금씩 진화해 가는 거예요. 더 사랑할 줄 알게 되고, 더 용서할 줄 알게 되고, 더 이해할 줄 알게 되고, 더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만남이, 모든 이별이, 모든 기쁨과 모든 고통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여정의 일부였다는 것을, 우리를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이끄는 여정의 일부였다는 것을요. 윤기 말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자기 실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실현이란 자신의 가장 깊은 본질을 실현하는 것, 자신이 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버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생에 걸친 과정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도착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매일매일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각각의 만남은 우리를 조금씩 더 우리 자신에게 가까이 데려다 줍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주는 스승을 만나고, 때로는 거울처럼 우리를 비춰주는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는 도전자를 만납니다. 모두 다 필요한 만남들이에요.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면을 통합해야 하거든요.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이성과 감성, 개인성과 관계성,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융은 이것을 만달에 비유했어요. 만다라는 원 안에 모든 것을 담은 상징적 그림이죠. 중심을 향해 모든 것이 수렴하고 중심에서 모든 것이 펼쳐집니다. 우리의 자아도 이와 같다고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수많은 부분들이 있고 때로는 서로 갈등하지만 결국 하나의 중심을 향해 통합되어 간다고요. 그 중심이 바로 진정한 자기, 참자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이 만다라의 한 부분을 활성화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창의성을 깨우고, 어떤 사람은 우리의 용기를 깨우고, 어떤 사람은 우리의 연민을 깨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의 분노를 깨우고, 어떤 사람은 우리의 두려움을 깨우고, 어떤 사람은 우리의 질투를 깨우죠.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모두 우리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통합할 때 우리는 더 온전해집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누지 않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러 온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한국 문화에서는 은인이라는 말을 쓰죠. 은혜를 베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융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도 어떤 의미에서는 은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우리가 성장했으니까요.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용서에 도달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 전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창조자가 됩니다. 과거의 경험을 재해석하고 거기서 의미를 찾아내고 그것을 지혜로 바꾸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융은 이것을 연금술에 비유했어요. 연금술사들은 납을 금으로 바꾸려고 했죠.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융은 이것이 상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이라는 납을 지혜라는 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의 근원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것을 좋았던 것도 나빴던 것도 모두 통합해서 하나의 의미 있는 이야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 자신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일어난 일들의 희생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그 작품의 예술가이기도 하죠.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앞으로 만날 사람들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만남을 통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바꿉니다. 우리는 더 이상 관계에서 구원을 찾지 않아요. 완벽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주기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각각의 관계를 성장의 기회로 봅니다. 배움의 기회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관계는 훨씬 더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니까요. 물론 이것이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어예요. 관계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외로워서, 우리가 부족해서 관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진화하기 위해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혼자서는 볼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면을 관계를 통해 볼 수 있으니까요. 혼자서는 활성화되지 않는 우리의 잠재력이 관계를 통해 깨어나니까요. 융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연결 속에서만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핵심입니다. 밖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안으로 들어가는 것, 다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만난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온전히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그림자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취약함도 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죠. 이것이 성숙입니다. 융기 말한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태어날 때는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모든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는 과정이 인생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각각 우리 안에 다른 가능성을 활성화시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우리 안에 예술가가 깨어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우리 안에 전사가 깨어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우리 안에 치유자가 깨어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더 많은 가능성이 실현되니까요. 우리가 더 풍부하고 다층적인 존재가 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완성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을 깨울 뿐입니다. 씨앗은 우리 안에 있고, 그들은 그 씨앗에 물을 주는 비와 같은 거죠. 하지만 잘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융은 자기 책임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다른 사람은 조연일 뿐입니다. 물론 중요한 조연들이지만 주인공은 항상 우리 자신이죠. 그리고 주인공으로서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어떻게 쓸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비극으로 쓸 수도 있고, 성장 이야기로 쓸 수도 있어요. 패배의 이야기로 쓸 수도 있고, 승리의 이야기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일어난 일 자체를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과거를 트라우마로만 본다면 우리는 평생 그 트라우마의 희생자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를 배움의 기회로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딛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융은 이것을 초월적 기능이라고 불렀습니다. 대립하는 것들을 통합하는 능력, 모순을 품는 능력,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능력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삶의 경험을 통해서만, 특히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융은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고 조언했어요. 오히려 고통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 안에서 배울 것을 찾으라고 말했죠. 물론 이것은 고통을 즐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고통을 찾아다니라는 말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일어난 고통,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에서 도망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온전히 느끼고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들으라는 거죠. 모든 고통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요. 때로 그 메시지는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변화해야 한다는 신호이고, 때로는 여러분이 놓아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가장 깊은 고통은 종종 가장 큰 변화의 전조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부서져야만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조립될 수 있으니까요. 융은 이것을 죽음과 재탄생의 과정이라고 불렀어요. 옛 자아가 죽어야 새로운 자아가 태어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 과정은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여러 번 일어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번 죽고 여러 번 다시 태어납니다. 각각의 큰 변화, 각각의 위기가 바로 그런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옛 자에 집착하며 고통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놓아주고 새로운 자아를 받아들일 것인가? 용기 있는 선택은 항상 후자입니다. 비록 두렵더라도, 비록 불확실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우리를 돕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거울이자 안내자예요.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고, 때로는 우리를 도전하고, 때로는 우리와 함께 걷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남, 심지어 가장 짧은 만남조차도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우리는 같지 않아요. 비록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만남은 우리 안에 무언가를 남깁니다. 어떤 씨앗,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을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우리 안에서 자라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융은 동시성을 믿었던 거예요. 우연한 만남은 없다고 말했던 거죠.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타이밍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읽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무언가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무의식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끈 겁니다. 융의 심리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는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뒤에 있는 더 깊은 패턴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 또 삶은 더 이상 무작위한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의 의미 있는 여정이 되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 그리고 그 여정 위의 모든 사람, 모든 경험이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창조하는 존재가 됩니다. 과거는 우리를 규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과거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그 재료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어요. 융은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감사한다고. 좋았던 일도, 나빴던 일도 모두 나를 지금의 내가 되게 했다고요. 그리고 지금의 나는 내가 될 수 있는 최선의 버전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개성화를 완성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빛과 어둠을 모두 받아들이고 통합한 사람. 더 이상 자신의 일부를 부정하거나 숨기지 않는 사람.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빨리, 어떤 사람은 더 천천히 걷고 있지만 우리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진정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동반자입니다. 때로는 짧은 순간만 함께 걷고 때로는 오랜 시간 함께 걷지만 모두 소중한 동반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웃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울게 한 사람에게도, 우리를 성장시킨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요.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우리를 가르쳤으니까요. 그들 모두가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는 과거의 우리보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자유롭습니다.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아직도 상처가 있지만 그것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마주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 있는 것, 도착한 것이 아니라
여행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여행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칼융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여러분 안에서 천천히 자라서 언젠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모든 경험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기를, 그리고 점점 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니까요.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세상에 우리만의 고유한 빛을 비추기 위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의 여정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기를, 그리고 여러분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스승이자 학생입니다.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서로를 통해 성장하죠. 그리고 그렇게 함께 진화해 나갑니다.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온전한 존재들로 말이에요. 이것이 융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삶을 보는 새로운 방식, 관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틀, 그리고 자기 자신 되어가는 용기요. 이 선물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 놀라게 될 겁니다.